네, 갑자기 격하게 움직이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별이 핑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때 있죠. 네네. 이럴 때는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망막이 정상 기능을 멈춰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각의 센서이자 눈 건강에 척도를 알려주는 망막. 망막에는 어떤 막막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주의해야 할 질환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경북대학교 병원 안과 박동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외모를 아무리 숨기고 가꿔도 이곳의 노화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보는 거리가 달라지죠.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걸 순수히 받아들여야 되는 일인가요? 네, 대부분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귀도 잘 안 들리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리고 눈이 나빠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실제 노안이 오면 가까이 있는 글자나 스마트폰 글씨가 안 보이고 그리고 백내장이나 눈이 건조해지면서 침침하게 안 보이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질병인 망막열공, 망막박리나 또는 출혈성 질환 같은 것들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노안이나 백내장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이게 심각한 병 때문에 안 보이는 건지 환자는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에 가셔서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꼭 받아봐야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요, 가장 흔히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비문증이라고 하는데요. 재작년이죠. 2016년 기준으로 벌써 진료 환자가 22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눈앞에 실지렁이 같은 벌레가 어른어른거리는 것 같은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증상이 더 많이 느껴질까요? 전문가의 선택, 비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비문증이 생길 수 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답은 네. X입니다. 네. 비문증은 우리 눈 안에 있는 유리체가 수축하면서 그게 응집된 콜라겐 덩어리들이 떠다니면서 보이는 건데 우리가 흔히 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비문증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 이물질이 눈 안 깊숙이 들어간다면 사실 생길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라식과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 때문에 비문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라식, 라섹 후에 비문증을 호소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실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근데 라식, 라섹 전후에 만약에 망막 열공이나 박리가 생기면 비문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백내장 수술 후에는 비문증, 이 증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건 어떤가요? 네, 그것은 정답은 O입니다. 네. 이게 왜냐면 원래 비문증이 사실 있었는데 백내장, 즉 이 렌즈가 혼탁해서 뿌옇게 된 경우에는 밖에 있는 빛이 눈 안에 제대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인이 비문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다가 수술 후에 눈이 밝아지니까 빛이 밝게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비문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환자분들도 백내장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시력은 좋은데 잘 보이는데 이상하게 날아다녀요 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비문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봤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는 환자는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이게 실명을 할 수도 있는 질환인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안과 치료가 많이 발전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실제 안과의 역사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옛날 기록들을 살펴보면 기원전 2700년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이렇게 긴 구리침이 발견되었는데 네. 그 근처 벽화에서 마치 의사인 듯한 사람이 이 긴 구리침을 가지고 환자 눈에 찔러 수술하는 듯한 어떤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상당히 무섭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나서는 기원전 6세기경 또 고대 인도 자료를 보면 이 오른쪽 그림에 마치
그 집에 수리를 할 때 쓰인 듯한 어떤 공구들을 가지고 이 의사인 듯한 사람이 백내장이 걸린 환자의 눈에 이런 기구들 안에 집어넣어서 그 백내장이 생긴 렌즈를 밖으로 꺼집어내는 게 아니고 기구를 찔러서 눈 뒤로 떨어뜨렸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당시에 이런 기구를 써서 그 위생에 대한 개념도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뭐 시력이 좋아졌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으나 그만큼 그 안과 수술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어떤 기록을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안과 수술에 아주 혁신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비행기의 위에 있는 유리 덮개가 그 깨지면서 그 깨진 유리 조각이 조종사 눈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걸 보고 네. 1949년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처음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별한 곳에서 인공 그 렌즈 삽입술이 나왔네요. 네. 네, 또 그렇군요. 그만큼 안과 치료 역사가 길다는 것도 알 수 네. 있었는데요. 왜 흔히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눈을 바라보는데 오늘 이 눈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눈의 구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 우리 몸이 1000냥이라면 눈이 900냥이라 할 정도로 눈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기관이 사실 아주 작잖아요. 네. 근데 그 작은 눈이 아주 많은 조직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을 전공하는 전문의가 따로 있을 정도로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환자뿐만 아니라 같은 의사를 하더라도 안과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이 눈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오늘 그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눈의 구조를 보면 우리 보통 사람 눈을 가리킬 때 흰자, 검은 자라고 얘기하죠. 이 보통 흰자는 눈의 결막과 공막을 얘기하며 우리 눈을 가리킬 때 보통 검은 자, 흰자라고 얘기하죠. 이때 흰자라는 것은 실제 결막과 그리고 공막을 얘기하는데 우리 안구를 둘러싸는 외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자는 이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인 홍채와 그리고 빛이 들어가는 구멍인 이 동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눈의 제일 앞부분에는 투명한 유리창이 있는데 그것을 각막이라고 하며 우리가 라식할 때 그 수술하는 부위가 바로 여기 각막입니다. 자, 그럼 이 안쪽으로 한번 눈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눈의 구조는 카메라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그 사물에서 나온 빛이 조리개를 들어가서 그다음에 안에 렌즈를 통과한 다음 뒤에 필름에 상이 맺히듯이 우리 눈도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에서 나온 빛이 홍채를 통과하고 동공으로 들어가서 렌즈를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필름에 해당되는 뒤쪽의 신경인 망막에 상이 맺힙니다. 그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아무리 좋고 렌즈가 아무리 좋아도 그 필름이 망가지면 사진이 제대로 안 찍히죠. 그렇죠. 예, 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망막에 만약에 출혈 같은 병이 생기면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 번씩 그 밝은 곳에 나가면 시선에 따라서 눈앞에 뭔가 아른아른 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나이가 들면 또 심해진다 그러는데 노인 4명 중에 3명이 겪는다고 합니다. 바로 비문증 이렇게 말하는데 자, 교수님 비문증 어떤 증상인가요? 우리가 맑은 하늘을 쳐다볼 때 또는 밤에 집에서 형광등을 쳐다볼 때 눈앞에 날파리 같던 것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날파리증은 어느 날 갑자기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고 합니다. 네. 한자를 살펴보면 날비, 모기문, 증세증이라 해서 모기가 날아다닌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 비문증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을 살펴보면 이 눈은 구형이고 이 직경이 대략 22에서 24mm 가량 됩니다. 이 눈 뒤에는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로 가득 차 있고 이 유리체는 콜라겐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눈앞에는 빛이 들어가는 이 렌즈가 여기 앞에 위치해 있고 눈 제일 뒤에는 그 상이 맺히는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 있습니다. 네. 원래 20대까지는 망막과 유리체가 탁 붙어 있는데 연령이 증가하면 유리체가 수축하면서
뒤에 있는 망막과 그리고 유리체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걸 후유리체 박리라고 합니다. 이 후유리체 박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 유리체가 수축하면서 응집된 콜라겐 조직들이 눈 안에서 왔다 갔다 떠다니는데 이게 밝은 곳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 안에 부유물이 그림자가 맺혀져서 이것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날파리나 모기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 안에 있는 부유물이 떠다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비문증 유병률을 살펴보면 50대, 60대에서 62.5%를 차지할 정도로 중장년층에 많이 있습니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문증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문증을 노화로 생각하고 큰 질병이라고는 여기지 않으시는 네. 분들이 계십니다. 이 비문증을 방치할 경우에는 또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비문증은 원래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지만 어떨 때는 병의 증상으로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럴 때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데 그런 병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망막 열공, 망막 박리, 그리고 이 피가 터지는 유리체 출혈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망막 열공빛 망막 박리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 학생들 사이에 그 우표 수집이 취미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우표를 봉투에서 깨끗하게 떼어내야 이제 성공적으로 우표 수집할 수 있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후유리체 박리가 시작되면 이제 망막과 유리체가 원래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간혹 밑에 있는 망막이 잡아당겨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표를 뗄 때 밑에 있는 봉투가 같이 뜯겨져 나가듯이 후유리체가 박리될 때 밑에 있는 망막이 같이 뜯겨져 나가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구멍을 나는 것을 이렇게 망막 열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망막 열공이 생기면 비문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안과에 가셔서 현미경 검사를 받아 보시면 그 구멍이 나 있는 위치와 구멍이 얼마만큼 크게 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검은 커튼이 쳐지듯이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면서 시력이 떨어지면 이때는 빨리 안과에 가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한 비문증이나 망막 열공이 아니라 신경이 점차 떨어지는 망막 박리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을 보면 그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요거는 저 날파리증을 얘기하는 날파리증, 거고. 비문증입니까? 비문증이 예. 있으면서 검은 시야가 덮여지는 거. 알겠습니다. 망막학회 자료 조사에 따르면 10대, 20대 망막 박리 환자 수가 최근 네. 5년간에 33.8%나 증가했다 그래요. 네. 예전에 비해서 젊은 층의 비문증이 많이 늘어났는데 교수님 이게 무엇 때문에 비문증이 많이 늘어날까요? 젊은 층에서? 네, 그 연구 결과는 우리 한국을 포함한 그 아시아인의 특징입니다. 네. 그 근시 또는 고도 근시는 망막 열공 또는 망막 박리의 위험 요인인데요. 또 한 개는 이렇게 젊은 층들이 또 야외 스포츠 활동 많이 하면 외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망막 열공이나 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의 그 사용이 증감에 따라서 근시 또는 고도 근시가 또 증가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스포츠 활동하면서 외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망막 열공, 박리도 같이 증가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비문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보통 눈이 아프면 눈을 좀 지압하거나 따뜻하게 찜질을 하라 이런 말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도 비문증 증상을 완화하는 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예, 사실 저도 외래를 오래 보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니까 이제 네. 마사지를 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마사지를 하면 사실 눈의 근육이 이완되니까 편해지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문증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 너무 세게 문지르면 이것도 또한 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세게 눈을 문지르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후유리체 박리가 더 진행됩니다.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문증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너무 심하게 문지르는 건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그 따뜻한 안대가 있거든요. 이게 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따뜻한 안대를 하면 그 눈이 건조할 때나 또 눈이 심히 피곤할 때 사실 도움은 되지만 네. 그게 비문증의 그 증상을 줄여주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옛날에는 망막이 떨어지거나 출혈이 생기면 못 고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때요? 지금은 이 치료 방법이 좋아져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 망막 열공이나 박리가 만약에 국소적으로 아주 작은 부위라면 위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저를 쏘아서 그쪽 떨어진 조직 주위에 레이저를 치서 더 안 떨어지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떨어진 부위나 구멍이 너무 크면 이 레이저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밖에서 스폰지를 대어 그 떨어진 망막을 붙이거나 또는 눈에 구멍을 3개를 뚫어서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통해 망막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한쪽 눈에 망막 박리가 생겨서 수술 치료를 했다. 그러면 반대쪽 눈도 다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예, 사실 망막 박리가 암처럼 전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률상의 빈도로 한쪽 눈에 망막 박리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약 10%가 반대쪽 눈에도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망막 열공이나 박리로 치료를 받으신 적 있는 분은 만약 반대쪽 눈에 비문증이 생기면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바로 안과에 가셔서 내한테 새로운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